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Everybody. We are the world. 자, 남녀노소 세계 그 어느 누구도 저희는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방송 우리들의 법 김일주입니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들만의 가치를 찾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 오지도 않을 미래에 목매지도 말고 저와 함께 현재를 잘 살아보아요. 작곡하는 남자 유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날은 밥 먹자, 어떤 날은 놀자, 어떤 날은 행복하자. 꼭 주문 같았어요. 오늘도 주문을 걸어드릴게요. 법률신문 기자 박수연입니다. 예. 재환 씨 오늘 저녁 네. 끝나고 뭐해요? 오늘 끝나고요? 뭐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원래 끝나고 나 형이랑 밥 먹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래? 술도 먹고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항상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재환 씨의 미소 보셨잖아요. 그럼요. 주혜 씨도 그렇고 우리 박 기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늘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좀 주변에서 잘 챙겨주십니까? 옆에서? 아, 저 같이 사는 남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요. 아, 그분이요? 네. 네, 그분 어제 굉장히 늦게 회식 때문에 또 들어오시고 네, 오늘 또 굉장히 일찍 나가시는 걸로 봐가지고 아유, 바쁜 삶을 살고 계시네요. 아, 네, 그렇네요. 좀 빨리 돌아오세요, 여보. 네, 우리 박 기자는 어떻습니까? 네, 전 사실 좀 잘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예. 저희 신랑이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먹고 싶다 하면 그날 저녁에 식탁에 딱 만들어서 이제 해주는데 어제도 그런 맛있는 요리를 그렇게 해줘서 얘기하면 우리 임 변호사 남편은 뭐가 됩니까? 신랑만 바쁜 거예요? 저희 신랑만 엄청 바쁜데. 그래서 언젠가 네. 제가 형부도 초대를 해서 다 함께 맛있는 요리를 신랑이 대접할 수 너무 있도록 좋습니다. 좋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일은 지금 본인이 벌려놓고 요리는 남편 보고 하라고 초대까지. 예, 참 우리 시대 남편들이 힘듭니다. 예. 재환 씨도 좋은 짝 만나가지고 네.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행복이 2배, 3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자친구나 좀 생겼으면 좋겠다. 네. 단계적으로 가야지. 예. 통할 제가 수 있는. 주변에 착하고 예쁜 동생들 정말 많거든요. 또 제가 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참 사람 좋아. 진짜 우리 좋아. 박 기자는 이런 얘기 1도 안 하잖아. 일도 안 해요.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거든. 파스타 얘기만 하고. 맞아. 주변에 분명히 또 기자도 있을 텐데 1도 안 하잖아. 일도 안 해요. 따로 예. 연락하겠습니다. 변호사 참 사람. 어쨌든 우리 재환 씨가 올해 또 좋은 소식 있기를 네. 기대를 해보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저희가 항상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또 시청자를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이 좋은 법이겠죠? 오늘 정복할 국회 통과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혹시 공공심야약국 들어보셨습니까? 공공심야 약국. 심야 식당은 들어봤어도 심야 약국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24시 약국인가요? 아니 24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9시나 10시까지 좀 늦게 하는 약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 시간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 약국을 말하는데요. 연중 무휴라든지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을 한다든지 연중 무휴인데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약국 등을 칭합니다. 그래서 처방 지원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과 동일한 금액대로 이거를 약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밤에 배가 너무 아프거나 진짜 급체했는데 비상약 없다. 그럼 못 참겠다 싶으면 사실 응급실밖에 답이 없어요. 또 꼭 아프면 주말에 아프더라. 항상 그 왜 그런지 그래. 모르겠는데. 저도 변호사 시험 한참 준비할 때요. 네. 그때 체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심하게 아프고 이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밤에 막 열나고 이럴 때 정말 약 좀 먹으면 금방 날 것 같은데 또 주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응급실 할 수 없이 찾아가서 더 심한 그렇죠. 환자들 사이에서 맞아요. 눈치도 보면서 막 대기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싫어. 예. 심야 약국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 기자가 이거를 처음 질문을 던지는 거 보니까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나 보군요. 맞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경우에 사실 초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0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올해 운영을 하냐 마냐 했던 공공심야 약국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안을 보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야 시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 외품을 판매하는 공공 심야 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지정의 취소,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약사님들께서 힘들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약사님들 네. 힘드시겠지만 그렇다면 네. 그 약사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 비대면 약 배달이나 화상 투약기 같은 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약국들이 조금 좀 경쟁력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약사 직능을 공유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런 반응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사실 뭐 소화제라든지 네. 뭐 감기약 정도는 저희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심적으로도 마음이 편한 건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밤중에 막 응급실까지 찾아갈 정도는 아닌데 당장 아파서 뭔가 약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보 없이 약 사 먹으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심야 약국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인지도가 좀 약해서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데 그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구나 아는 그런 국민 약국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약국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휴일 지킴이 약국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 거기를 들어가시면 심야 약국, 연중 무휴 약국, 또 휴일 지킴이 약국 등 공공 심야 약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분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 법을 만들고 계실까요? 오늘 입법자들 그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시신을 인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보살펴 주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책임지고 그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지금 장애인의 돌봄, 장애인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도 함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 약한 사람도 행복한 세상. 그 당연하지만 어려운 세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고 계신 분이죠. 재선 같은 초선 의원이십니다. 김승원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재선 같은 초선 의원이라는 표현 괜찮으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부지런히 배우고 있고 예. 걸음마를 떼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재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벌써 재선된 기분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전 좋은 의미로 건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정도로 좀 친숙하고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익숙한 느낌도 있으셔가지고 좀 익숙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네. 저 현주엽 그 농구 선수 우리 대표적인 네. 닮았다. 느낌이 좀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 제가 금두껍이나 복두껍이 닮았다는 얘기는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예. 현주엽 선수도 약간 두꺼비 같이 복스러운 상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현주엽 선수를 말하면 식사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대단하죠. 먹방으로. 네, 근데 네, 혹시 네. 의원님께서는 최대 라면을 몇 개까지 라체몇이라고 하거든요. 글쎄 국회에 와서는 제가 한 10kg 정도 쪘는데요. 예. 네네.
저녁에도 식사 자리가 한 3군데. 예, 아무래도 조금씩 먹어도 예, 살은 좀 그렇죠. 찌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은 사람들도 만나셔야 되기 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10년간 법관을 지내시고 또 이에 10년간 네.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또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로서도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이후에 청와대에도 1년 계셨고 그 이후에 국회로 오셨는데 과정을 보면 왜 국회로 오셨는지 살짝 짐작이 가는 여정이기는 합니다만 잘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국정 일을 하면서 거기서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얼마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추도식이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서 화합의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교류에 길을 터 놓으셨다면 제가 남북의 공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치권에 좀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첫 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이 남다른 공감 능력도 갖고 계시다. 네. 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리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에서 좀 나온 얘기일까요? 글쎄요, 그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산일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으시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사실은 그 오랫동안 걷지를 못하시고 집안에서 누워 계셨는데 어린 저로서는 어머니 옆에서 좀 병수발을 들면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굳이 어린 아들에게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헤아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판사 시절이라든가 변호사 시절에도 일단은 잘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하다 보니 지금 국회의원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공감이라는 거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입법도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 같은 거 어떤 거 있으세요? 그래서 뭐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안도 기억에 남고요. 배달 기사, 택배 기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에 들어가서 특히 여성 가구면 더 좀 그렇습니다. 예, 위험하겠네요. 또 성범죄라든가 성추행, 또 성희롱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 3만여 분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택배 기사인 경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확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낸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 듣자 하니까 또 새 아이의 아빠시기도 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예. 부럽습니다. 따님의 아빠. 딸, 아들, 딸의 아빠입니다. 최고네요. 다 가지시고.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딸을 키우는 마음으로 이런 법안 또 내시지 않으셨나 네, 싶기도 네. 한데 사실은 딸을 가진 아빠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뭐랄까요, 더 확실하게 박차를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주목해서 살펴볼 법안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너그러움에 또 노련함을 더한 법안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승원 의원의 다양한 가족의 공존을 위해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새로운 가족의 새 법이 필요해 장사법 개정안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문화 시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가족을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쉐어하우스처럼 동거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뭔가 결혼한 남녀의 결합 그리고 자녀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 뭐 미혼 그렇지만 한부모 가족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공동체 가족 역시도 어떤 가족의 어떤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 법이 또 그걸 따라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뭐 사실은 이제 고독사 문제도 있고요. 또 아무런 가족 없이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4,490여 분 정도 될 정도로 혼자 쓸쓸하게 예. 돌아가시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마지막이 이 세상과 아름답게 작별하는 게 또 마지막에 인간의 어떤 존엄을 지키는 걸 텐데 지금 우리 법은 혈연 위주로 돼 있어서 만약에 혈연이 없거나 혹은 혈연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시신을 인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그분들과 함께 가족같이 지내왔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보살펴 주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책임지고 그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어떻게 예. 보면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인생을 정리할 때 또 본인과 가족 같은 정을 나누는 분들에게 작별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그 저희 의원실에 한번 민원 비슷하게 들어온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예. 친어머니와 사별을 하고 새어머니와 함께 그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던 분이 그 새어머니가 아마 혼인신고를 안 하셨나 봅니다. 근데 새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자녀로서 계속 살아오셨던 분은 후순위로 혈연이 아니라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서 특히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라 예. 사실은 장례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장을 하거나 뭐 이런 때였는데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친어머니와 같이 수십 년간 살아왔던 새어머니를 그냥 화장을 시키고 또 아무런 지원 없이 이별해야 된다는 점에 굉장히 눈물을 흘리셔서 그때 좀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어머니가 만약에 혼인 신고를 그죠 하셨더라면 하셨다면 예, 가족관계 가족으로서 등록부에. 했을 텐데요. 근데 이거 뭐 저기 말씀하신 사례처럼 비단 새 어머니, 새 아버지 가족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양자는 있지만 연고자가 아닌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박 기자님께 좀 물어보죠. 이게 무연고 사망자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게 지금 최근 4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656명, 2020년 2,947명, 2022년 4,488명까지 4년 새 7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무연고 사망하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렇죠. 고독사 네. 아니면 갑작스러운 뭐 사고사 뭐 이런 걸 떠올리기 마련인데 네. 가족이 그래도 법적으로 있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또 가까울수록 더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차라리 그분을 오랫동안 돌봐드렸던 복지사분이라든가 혹은 뭐 그분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계속 지내왔던 분들이 가족처럼 마지막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위를 빨리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장사법이라는 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2조 16항에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그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 외 치료시설이나 보호시설 관계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순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어떤 혈연 관계나 가족으로서 법적으로 묶여 있는 분들이 먼저 시신을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으로 이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려 있어서 시신을 인수받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자면 무연고자가 된다면 결국 이제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뭐 치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사법에 따라서 시장 등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지자체가 책임을 갖는 건데 사실 이제 무연고 장례는 시신 수습, 처리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법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시신 처리라든가 유골 보관과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네. 새롭게 개정된 장사법은 근데 이제 뭐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던 분이라든가 또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또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신 분들처럼 좀 용어를 좀 따뜻하게 바꾸어서 이분들도 그분의 마지막을
배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서 좀 더 영모자의 범위도 넓혀지고 예, 순위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좀 방금 말씀을 네, 해주신 네, 거죠, 네, 그렇죠?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의원님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제 장래 문제부터 뭐 1인 가구, 비혼 가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단은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확대가 된다면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점점 확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인 가족이 급죽을 하고 있는데 가는 길이 쓸쓸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승원 의원의 다양한 가족의 공존을 위해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돌봄은 그림자 장애인까지 장애인 가족 지원법인데요. 이게 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 관련 법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새 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사실은 저희 처가 특수교육학과를 나와서 그 예. 발달장애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어. 가장 현장에서 있고 또 저에게 항상 그 필요한 좋은 얘기를 해 주어서 사실은 그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처와 많이 의논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지금 장애인의 돌봄, 장애인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장애인 가족이거든요. 장애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애인도 잘 돌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 뭐 안타까운 뉴스지만 장애인 가족이 수십 년간 자기 장애인 아들이라든가 장애인 어머니를 돌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들이 너무 힘드니까. 왕왕 예.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가족 중에 한 40%가 신경쇠약이라든가 우울증에 조금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애인 가족도 함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문화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아까 장사법도 그렇고 또 장애인 가족 지원법도 그렇고 정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만 좀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아니 다 보고 오신 느낌이 듭니다, 진짜. 네, 저희 처가 장애 아이들을 주말이면 저희 집에 들고 와서 네. 예, 좀 하룻밤 재우고 그러는데 그 장애 아이의 부모님에게 하루라도 쉴 수 있는 예, 그런 여유를 드리려고 저희 집으로 들고 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밤에도 새벽에도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도 부르고 네. 예, 또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매일 돌봐야 되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예, 정말 제가 직접 만나 뵀을 때 40kg도 안 되더라. 30몇 킬로 바싹 말라갖고 엄마가. 예. 근데 그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돌봄 체계는 아직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법 산재해 있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 하에 제정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한지민 씨의 언니가 장애인으로 네. 실제 그렇죠. 그림도 그리시는 이제 아티스트입니다만 이제 장애인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자꾸 김우빈을 밀쳐내잖아. 그러지 말고 영희 누나 2, 3일만 더 있다 보내요. 한 일주일 봐보니까 이제는 아주 영원히 영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내가 이렇게 될까 봐 잘해주지 말랬지. 오늘 일도 약과야. 이보다 더한 일이 얼마나 더 많았는데.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머리 뜯고 싸우고 테이블 뒤엎고 쫓겨나고. 내가 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 제발 영희 같은 애를 낳아라. 아니면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지거나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나 되라. 중증 장애인이 거의 한 100만 명, 네. 그다음에 발달 장애 즉 지체 장애인이 22만 명 파악된 숫자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 형태를 가진 분들이 총 합해서 200 몇십만 명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한 분의 장애인 가족과 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실태를 진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자 장애인이라는 게 정말 장애인을 그림자처럼 돌보는 장애인 가족을 뜻한다고 하는데
박 기자 어떻습니까? 중증 장애인이 100만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위원님.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중증 장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98만 4천 명으로 37% 정도가 되고요. 경증 장애인은 166만 9천 명으로 63%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장애인 일부를 제외를 하더라도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곁에는 부양 가족들이 이제 계신 거고, 그 곁에서 정말 마치 그림자처럼 이제 함께 지내고 계신 그림자 장애인이 100만 명 이상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30년간 그 장애가 있는 딸의 수발을 든 어머니가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서 아유. 안타깝게도 그 장애가 있는 딸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극적으로 생환하셨는데 자살 방조죄, 살인죄 같은 걸로 이제 형사 재판은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다행히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난 사례이기도 한데, 그 어머니가 평생 동안 그 갖고 지게 될 그 마음의 부담, 죄책감은 아마 그 처벌 이상의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그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 제가 본 책에 5년간 한 30건 넘는 이상의 그런 극단적인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라는 보고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사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 직전까지 이제 신경쇠약이라든가 뭐 우울증 같은 걸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장애인 가족 중에 한 35%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좀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국가 돌봄 체계로 해서 그 책임감을 또 같이 떠안자. 그러니까 사실 진짜 장애 아동이 한 집에 있다면 아마 부모들께서는 경제 활동을 마음껏 못 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악순환으로 더욱더 좀 가정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 네. 근데 현재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 수당을 보니까 예. 사실은 2023년 기준으로 뭐 2만 원이 올라서 월 6만 원 정도 되고,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은 월 3만 원 정도 된다라고 봐서 사실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어떤 뭐 정서적인 치료라든가 사회활동 제약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같은 것은 상당히 그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법안 핵심 내용이 어떻게 네네.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저희 전국 곳곳에 설치를 해서 장애 유형이라든가 정도라든가 지원 서비스를 구체적인 장애인들 가족에게 맞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 실태조사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건강 서비스, 여가 문화,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담아두셨고,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겪는 장애인 가족분들에 대한 상담까지도 굉장히 좀 세세하게 명시해두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높은 돌봄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대로 이걸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좀 보듬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진짜 꼭 있었으면 네. 하고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배달기사 관련된 법도 그렇고요. 장사법에 또 뭐 이제 장애인 가족법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좀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가 이제 수원시 갑. 네, 수원시 갑입니다.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가족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큰 도시 아닙니까? 네, 수원시 갑은 수원시 장안구 일원인데요. 사실 원도심이고 예. 그래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분들 비중이 좀 높고 그래서 1인 가구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의원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실은 이제 돌봄 대책도 필요한 지역이죠. 예. 확실히 보면 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두터워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원시가 또 작년부터 특례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좀 크게 달라질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특례시가 됨으로써 좀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125만 수원 특례시는 거의 뭐 110만 울산 광역시보다 인구도 많고 행정 수요도 많은데, 예. 근데 이제 수원시가 특례시 전에는 좀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 수당이라든가 어르신들 이런 것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1조 이상 적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한계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특례시가 됨으로써 차츰차츰 광역시급에 버금가는 예산이라든가 권한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복지라든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첫 발을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례시라면 어떤 혜택이 좀 주어지는 걸까요? 또 독자적인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치 분권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특례시 업무 권한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도라든가 광역자치단체라든가 또 행안부 중앙에서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자기네들의 권한이라든가 예산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출범을 하였을 때 아직까지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을 못 갖추고 있다. 아직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라는 아쉬움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작년 1월 13일이었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님의 지역구인 수원뿐만 아니라요. 고양, 용인, 창원 이렇게 4개 시가 특례시로 정말 첫 출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재정이나 사무 권한의 이양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안을 또 의원님이 내주셨더라고요. 바로 특례시 특별법이죠. 특례시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지금 이제 핵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없다. 그런 생각에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시 그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특례 사무 영향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 회계도 뭐 도 예산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국가가 새롭게 특례시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예산도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두었고요. 특례시도 다른 뭐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와 같은 특별자치도법과 비슷하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례시에 맞는 그런 예산 권한 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특례시로 인정은 하지만 어떤 특례를 줄 것인지 명시한 법안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또 좀 힘써주고 계시고. 자, 그밖에 올해 또 어떤 입법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내년이 총선이라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점검을 해서 뭐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것,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뭐 등등 이제 구별을 해서 지금 이제 10여 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니까 저기 숙제 내주신 지역 민원들을 완결시키는데 좀 더 힘을 총력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미션 클리어. 사실. 저는 미션 클리어인데 지금 몇 %까지 오셨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네. 한 70% 정도는 와 있는데요. 오. 지난 3년간 그래도 예. 부지런히 뛰어다닌 그런 결과가 아닌가 야, 싶습니다. 70%. 거의 다 왔습니다. 왔어요. 끝까지 좀 힘을 내주셔야 될 것 네. 같고. 예. 사실 의원님 이제 오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절대 외롭지 않도록 하는 법안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장애인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좀 따뜻한 법안을 많이 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소외된 곳 없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나머지 30%도 따뜻함으로 잘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제가 법원에서 재판할 때 항상 아쉬웠던 거는 착한 사람이 항상 지더라고요. 사람을 믿고 계약서 제대로 안 쓰고 선의로 잘 해주려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착한 사람이 꼭 제도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요. 제 그 책에도 그렇게 제목을 달게 되었는데 주신 말씀 잘 새겨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법안으로 우리 착한 사람이 이기고 또 약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또 지금처럼 힘써주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을 잘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좋아요. 자, 요즘에는 자동차에 블랙박스 안다는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운전자들의 필수템 블랙박스인데요. 유용하게 써본 경험들이 있으세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실갱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보험사 불러서 블랙박스 확인하는 거. 그게 제일 네, 빠르지.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제 아까- 지인 중에는요. 네네네네. 너무 이게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리셋을 하겠다고 빼놓고 갔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하필이면 그날 사고가 났네. 그날 사고가 나네. 근데 심지어 상대방이 더 과실이 컸대요. 네. 근데 상대방이 쓱 보니까 저쪽 차가 블랙박스가 없네? 네. 라는 걸 알고는 그렇죠. 나도 없는데 발뺌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바로 우리 저기 방송 작가님의 일이에요. 예. 자, 이게 뭐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실은 블랙박스는 요즘 정말 필수긴 한데 이 블랙박스 때문에 법정 소송으로까지 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부시럭부시럭 증거를 찾아야 해. 분명히 호텔 영수증 있을 거야. 아, 근데 왜 안 나와? 진짜 티끌 하나 안 담겼끔. 이 교묘한 것들. 어머, 설마 블랙박스에? 에이, 뭐가 있겠어? 있어도 지웠겠지. 그래도 어디 한번 보기나 할까? 이게 뭐야? 환희, 오늘도 너무나 으슥한 밤이군. 아이, 몰라. 환희는 오늘 주웅을 만나서 밤이 너무 짧은걸? 다음 주에 우리 또 제주로 몰래 떠나볼까? 좋아, 우리 그 우버 호텔. 아, 너무 좋더라. 법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환희가 좋다면 어딘들 못 가리. 오늘도 이 으슥한 밤을 더 으슥하게 보내볼까? 아이, 몰라. 하이 엑스와이프님, 어떻게 차는 잘 굴러가지? 잘 굴러가. 이거 보여? 불륜 증거 내가 확실히 잡았어. 환희인지 황인지 고작 나 버리고 만나는 게 환희야? 너한테도 내가 위자료 그냥 왕창 받아내고 말 테니까 너 딱 기다려. 블랙박스에 뭐가 좀 있어? 그런데 말이야, 몰래 녹음한 녹취는 법적 효력이 없거든? 뭐 몰래? 난 몰래 한 적 없거든. 두고 봐 니들. 아주 내가 그냥 뽀샤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셔버릴 거야.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블랙박스 덕분에 네, 그렇죠. 불륜 사실 그 증거를 제대로 찾아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드라마에서도 가끔 이런 경우들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실제 사건인 거예요? 맞아요. 이제 A 씨랑 B 씨는 부부였습니다. 예. 그런데 A 씨가 우연히 B 씨 차량을 들어갔다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봤는데 B 씨가 다른 이성의 C 씨랑 부정한 관계에 있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오. 그래서 C 씨 등에게 이 파일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근데 C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 블랙박스 파일은 A 씨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서 몰래 녹음한 거니까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건입니다. 원래 도청하거나 그러면 녹취로 분류가 돼서 증거가 효력이 없지 않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청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럼 블랙박스는 좀 헷갈리네.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14조 제1항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내가 녹취하고 있다면 그거는 불법인 거죠.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B 씨랑 C 씨, 그러니까 서로 불륜했던 이 둘이 승소하게 된 건가요? 왠지 그랬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 법원에서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 씨랑 C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또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재환님? 이거는 아마도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것 때문일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블랙박스를 통해서 도청한 것이 아니라 네, 우연치 우연히 않게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 걸 네.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예리한 면도 있는데 맞아요? 네, 일정 부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지적이었습니다. 역시 법학과야. 그래요? 앞서 제가 통신비밀보호법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블랙박스를 생각해 보면요. 이건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장성이 있는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네. 블랙박스는 이들의 대화가 이미 녹음된 걸 재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성이 없는, 그러니까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어떤 현장성을 매기로 왔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미 녹음된 걸 다시 들어서 그걸 사용한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본 측면이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부러 어떤 녹음 장치를 숨겨놓고서는 둘의 네.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의도로 설치해 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거를 들은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금지하고 있는 녹음이나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3자가 타인의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전기통신의 감청, 몰래 녹음하고 몰래 듣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또 다양한 판시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었을 때 네. 이렇게 두 분의 대화를 제가 녹음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환희는 동의를 한 거예요. 네. 환희는 이 둘 간의 대화를 녹음해도 됩니다라고 저한테 동의를 해줬어도 네. 우리 일중 아나운서님은 동의를 안 했다면 네. 이건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죠. 근데 둘 다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까? 우리 둘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주세요. 근데 혹시나 모르죠.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저랑 환이랑 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떠보는 거죠. 제 남편을 지금 뺏어간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환희를 유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남편이랑 만났어? 이때 어떨 네. 것 같으세요? 이거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요거는 쓸 수 있다. 이거 왜냐면 우리들이 얘기니까. 맞아요. 법학도입니다. 역시 그러네. 법학도예요. 당사자의 대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배웠어요. 법학 판례 시간에 배웠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 역시. 전공 수업은 잘 들었네, 안 졸고. 역시 형법 시간에 제대로 공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지금 일방 당사자,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녹음한 건 또 가능하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박스에 녹음된 걸 가지고 지금 판결이 나게 된 건데. 근데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꽤 박 기자님? 있죠. 그 비슷한 사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한 여성이 외도한 남편이랑 이제 시아버지가 하는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외도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너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하면서 그 여자친구를 첫째 아가라고 부르고 아하. 이 며느리를 둘째 아가라고 부르는 이거는 이런 그래요? 그런 일이 심지어 서열을 그렇게 정리하셨어? 아내가 둘째 아가예요. 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오늘 사연에 대입해 보자면 블랙박스로 하는 거니까 효력이 있었겠네. 우연히 들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연히 들은 거기 때문에 이제 효력이 우연히 있게 들은 거니까 참. 된 거죠. 이때 우리 판례는 특히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불륜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여보자기 이런 호칭을 한다거나 그런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불륜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남편은 물론이고요. 지금 시아버님이 이거를 알고도 이걸 방조하고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도와줬잖아요. 시아버지에게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것이요. 이게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에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를 직접 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나서서 아무래도 증거를 수집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면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내가 발로 뛰어서 증거를 수집해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요.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데 처음에 이 외도를 인지하게 된 게요. 남편 차에 딱 탔는데 그날 같이 회사를 다니는 여직원을 태워준 거예요. 근데 여직원 휴대폰 블루투스가 이 차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너무 놀란 거죠. 그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웬일이. 처음 탄 게 아니고. 그렇죠. 카풀처럼 네. 괜찮아? 뭐 그래 블루투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를 불륜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 왜냐면 나는 운전 중이니까 음악 좀 틀어줘 할 때 옆자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내 운전하면서 친구 걸 또 블루투스 연결해 주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 왜 근데 한데. 기분 나쁘긴 하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 그래서 이제 오. 불륜을 인지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너무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저 아까 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흥신소 이런 건 불법이죠? 어떻습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요? 뭐 탐정사무소 이런 것들 마련이 탐정사무소, 되어 예.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어떤 재판의 증거를 대신 수집해주는 역할을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당연히 몰래 따라다닌다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다거나 도청하거나 이런 건 다 불법입니다. 야 권상우 성동일 어떡하지? 영화 탐정. 아니 우리 박 기자님께 좀 다른 사례 뭐 혹시 이런 것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직접 증거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가 그 아내의 외도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몰래 이분이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증거를 제출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몰래 지금까지 대화를. 예, 우리가 배운 걸로는 몰래 대화한 거를 녹음한 거니까 몰래 녹음한 거니까 안 되지. 그건 네, 법적 자료를 쓸 수 없다. 안 되지. 몰래 안 되지. 네. 동의하죠. 근데 법적 자료를 쓸 수 없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몰래 녹음한 것 자체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렇게 돼서 실제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복장 터지겠네. 세상에 많이 그러니까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이렇게 중요해요. 물론 불륜이 더 잘못된 건 맞는데 괜히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리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다가는 민사소송에선 제출이 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들의 법 늘 애청해 주시고 그러게요. 네, 항상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 방송을 미리 봤었더라면 지금 이 방송을 이제부터 보신 분들은 또 블랙박스를 막 이렇게 지우려고들 지금 난리 하시죠. 지우려고들. 자, 어쨌든 저희가 정말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이렇게 법을 모르면 낭패 보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반대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법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의 법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법률 소식으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끝마침하도록 하죠. 우리들의 법 함께